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연합학력평가 3부 해설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자, 3부에서는 귀염둥이 22번부터 끝판왕 30번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총 9문제를 60분 동안 다룰 건데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거든요. 자, 끝까지 앉아 있어야 돼.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22번이죠.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뭐예요? 0인 거죠. 그리고 x-1로 나눴다는 얘기는 주어진 다항식을 fx라 했을 때 이 친구가 자, 0이 되는 x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라는 것은 x-로 나눴다는 면에서는 f1이고요. 자,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1 그리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a는 0이 되고, 자, 이 친구들은 없어지잖아요. 자, 마이너스 10을 넘겼을 때 a는 뭐야? a는 10. 그래서 답은 10. 어때? 산뜻하지?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게.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 문제죠. 자, 각각의 부등식의 영역을 구한 다음에 그 공통되는 부분을 찾으면 그것이 답이 되겠다. 근데 답을 알려줬네. b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 a,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풀어보자. 자, 마이너스 1을 넘겼을 때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친구는 x는 9보다 크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x를 넘겼을 때 마이너스 x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2x와 만나서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6을 넘겼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a 플러스 1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하나의 수직선에 동시에 그려서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자, 9보다 크니까 자, 경계점을 포함하지 않고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자, 이 친구는 a 플러스 1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공통 부분이 생기려면 a 플러스 16이 어때야 돼? 9보다 커야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으로 갔을 때 공통 영역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것이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인데, 그것이 바로 b보다 크고 28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렇다면 b는 9인 것이고 a 플러스 16은 28이 되겠죠. 그래서 b를 그대로 써보자. b는 9가 되고요. 자, a 플러스 16이 28이니까 a는 어떤 값이 돼야 될까? 11을 더했을 때 28이 되죠. 자, 그렇다면 a 플러스 b는 뭐다? 21. 그래서 답은 21이 되죠. 자,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연립부등식 문제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선생님, 오늘 9문제 푼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빨리 풀면 어떡해요? 야, 뒤에 엄청 거대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앞부분 빨리 풀고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 금방 가. 알았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우리에게 떠오르는 글자 판별식이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물론 판별식을 적용하기 전에 한쪽 항이 0인지를 꼭 확인해야겠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자, D란 친구는 일단 X 개수의 제곱에서 빼는 거죠. 4. 그리고 여기는 이제 X 제곱의 개수 1과 상수인 K 플러스 5의 곱을 쓰면 되겠다. K 플러스 5. 이것이 0보다 작은 거죠. 자, 시작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K에 대한 2차 부등식의 문제로 바뀌었네. 자, 마이너스는 제곱했을 때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고요. K 플러스 2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겠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니?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각각에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이 되고 0보다 작네요. 그럼 이제 4K와 자, 마이너스 4K가 사라지고요. K제곱
자, 남는 것은 두 수인데, 자, 두 수가 만났을 때 마이너스 16 센스를 발휘해서 4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이 친구는 그 합차로 인수분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합차가 되고요. 0보다 작겠네. 그럼 각각의 인수를 0 만든 K가 뭐야? 마이너스 4와 4가 있죠? 자, 질문. 그럼 두 값의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작을 때는 몸을 작게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두 값의 사이에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 그리고 4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있으니까 총 몇 개가 있다? 그렇죠. 7개. 답은 7개가 되겠죠. 자, 24번까지는 술술 풀리네. 자, 25번까지가 3점이고요. 26번부터가 4점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문제를 보면 자, 2점이 주어졌는데 미정계수 t가 주어졌죠. 이때 a, b의 길이.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개념이 쓰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자, 실수 t에 대해서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길이 공식에는 그 루트가 있는데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없겠죠. 그리고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어떤 냄새가 나니? 최소값, 최대값은 10중 8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아마도 꼭지점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네. 자, 가보자. 일단 L제곱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하고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하고 원래 길이였다면 루트가 있겠지만 제곱을 해서 루트는 없는 거잖아. 그럼 X끼리 빼볼까? 자, 2t에서 마이너스를 빼봐. 2t 마이너스 마이너스 3니까 마마뿔 돼서 2t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2t와 마이너스 3인데 이때 빼는 순서, 방향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제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빼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t에서 마이너스 3을 뺄게. 깔끔하게 식을 만들기 위해서 2t 빼기 3이니까 마마뿔 돼서 2t 플러스 3이 되죠.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 t에 대한 2차식이죠? 결국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겠네. 뭐 t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갖겠다? 꼭지점이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해봤을 때 4t 제곱 플러스 그 다음 뭐야? 4t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2t 플러스 3을 전개했을 때 4t 제곱 플러스 그리고 12t 플러스 9가 되죠. 그러면 동류함끼리 모아봤을 때 자, 4t 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t 제곱의 개수는 8이 되고요. 자, 4t, 12t가 있으니까 1차항은 개수가 16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1, 9니까 10이 되죠. 이걸 그냥 t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고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을 좀 잘 정리해보자. 식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로 묶어서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16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 앞에 8이 있으니까 2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와야 돼? 기억나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는 바로 1창의 반의 제곱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1이 필요한데 사실 1처럼 보이지만 이거 8이야. 그리고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누가 와야 될까? 2가 왔을 때 같은 식이 되겠죠. 그럼 거의 다 끝났지 뭐. 8 가로 열고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일단 이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그리고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t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꼭지점에 t값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최소값은 그 최저점의 함수값이 되고요. 그때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t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2. 답은 2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두 점 사이 거리 개념이랑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이 합쳐진 그런 통합형 문제인데 귀염둥이지 뭐. 자, 지금부터 4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워밍업이었고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갈게. 자, 그림처럼 원 위에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10인 원을 얘기하죠. X좌표가 각각 3, 7인 두 점 A1, A2가 있다. 자, 그림을 보면 A1, A2가 있죠. 각각의 X좌표는 3과 7이야. 자, 이때 점 B를 지나고 두 직선 A1B, A2B 각각 수직인 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자 보면 여기 있는 점과 원 위에 점 이렇게 이은 거예요. 이 친구가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또 다른 교점 여기도 마찬가지야. B라는 점과 A2를 이었을 때 수직인 직선과 원과 만나는 교점을 C2라 하겠대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C1의 뭐야 이거 Y 값을 물어봤죠. 그리고 C2에 뭘 물어봤어? X 값을 물어봤죠. 자, 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는 기하 문제인 거 동의하니? 맞잖아. 기하 문제 같은 경우는 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 기하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있잖아. 그게 뭐야? 보조선을 잘 그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과 이 생각을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결국 두 친구가 문제를 똑같이 풀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달라. 푸는 시간이 다르다고. 그러면 어떤 보조선을 그으면 좋을까? 잘 봐. 여기 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기 현이 있어. 근데 현이 지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현에 대한 원주각을 생각할 때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야? 90도죠? 무조건 90도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주각을 주지 않고 이렇게 지름만 줬을 때 보조선을 이용해서 원주각을 그을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잘해. 이거는 잘하는데 뭘 못하냐면 잘 봐. 뭘 못하냐면 이렇게 수직인 원주각이 있어. 이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응? 이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 돼? 당연히 두 점을 이을 생각을 해야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는 두 직선이 수직인 걸 준 거야. 우리는 두 점을 이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현의 원주각이 90도니까 당연히 이 현은 뭐가 되겠어? 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지름 위에 뭐가 있다? 바로 원의 중심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여기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A' 그리고 A가 있는데 자, 두 점이 원점의 대칭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것은 바로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심에 누가 있다? 원이 있다는 거죠. 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이해되지?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친구가 A, B라면 A'은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중점이 원점이 되려면 바로 X값과 Y값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이거 갖고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가볼게. 자,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자, 우리는 먼저 A1 갖고 풀어볼게요. 여기 A1이 있고요. 여기 있는 점과 이었을 때 수직으로 가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교점을 뭐라고 한다? C1이라고 한대요. 몇 가지 괜찮니? 그럼 아까 얘기했었잖아. 기하 문제 풀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보조선을 긋자고요. 그러니까 두 점을 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주각이 90도니까 이 현은 지름이 되겠죠? 지름이니까 그 위에 누가 있겠어? 원점이 있겠죠. 이해되니?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바로 A1과 C1은 원점 대칭임을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바로 C1의 뭐야? Y좌표를 알고 싶죠. C1의 Y좌표를 알고 싶은데 그 값이 마이너스 A래. X좌표는 모르고요. Y값은 마이너스 A야. 그럼 질문. A1의 Y값은 뭘까요? 자, 두 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Y값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문제는 A1의 X값이 3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맞지?
근데 3,a라는 친구는 어디 위에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라는 원 위에 있고요. 그대로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니까 a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x에 3을 대입했을 때 9가 되고요. y에 a를 대입했을 때 a 제곱이 돼서 이 친구는 100이 되는 거야. 되지? 그럼 9를 넘겼을 때 뭐가 돼? 9를 넘겼을 때 a 제곱은 91이 되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a 값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왜? 문제에서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돼요. a 제곱 구했어. 자, 이제 b를 구하러 가볼게. b를 구하러. 자, 그러니까 그림 안 겹치게 하려고 두 번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 A2라는 점이 있고, 아까와 똑같아. 여기 있는 점을 이었고요. 이 친구와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있겠네. 이 녀석을 C2라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면 A2의 X 값은 뭐예요? 7이죠? 7. 7. 그 다음 C2의 X 값은 뭐예요?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B를 쓰면 되죠. 아까처럼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봐봐. 자, 두 점은 이었을 때, 잘못 이었네. 자, 두 점을 이었을 때 지름이 돼야 되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원점이 있으니까 바로 두 점은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X 값은 부호만 달라야지. 그래서 B는 뭐야? 마이너스 7이고요. B를 제곱하면 뭐야? 49가 되겠죠? 끝났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제곱과 B제곱의 합인데 A제곱은 91이잖아. 자, B제곱은 49죠? 자, 그렇다면 두 값을 더했을 때 결과는 뭐가 된다? 140. 답은 140이 된다.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보조선만 잘 그으면 손쉽게 갈 수 있는 거고, 보조선을 그을 생각을 못하면 한참을 헤매다가 되게 어렵게 풀어. 막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수직인 직선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3고 막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교점 구하고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풀면 돼.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는 좀 헤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잘 풀었다면 진짜 잘한 거고. 자, 27번 가볼게요.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게 좀 풀이가 길더라고. 막 넘사벽 그런 건 아닌데 풀이가 길고,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요구된 능력 중 하나가 뭐냐면 가능한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 없이 경우를 나눠서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 그거를 보여주는, 그걸 요구하는 그런 문제야. 가볼게.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자, 4차니까 원래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겠죠? 중복 포함해서 4개 있어야 돼.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라는 것은 종류가 3개라는 거죠. 그 말은 4개 중 2개가 중복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 있어야 돼. 뭐 3, 4, 마이너스 8.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4차 방정식이니까 종류가 3개니까 셋 중 하나가 여기 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 친구는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실근 3개를 갖고요. 나머지 근이 허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근 4개잖아요. 그리고 실근 3개 종류 맞잖아요. 한 친구가 허근이면 되잖아요. 이건 틀린 얘기죠. 왜? 우리 이런 게 있잖아. A 플러스 BI가 근이면 반드시 그 친구의 켤레복소수도 근이 돼야 돼. 자,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자, 방정식에서 어떤 허근을 갖는다면 그 친구의 켤레 허근도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근을 하나만 갖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허근으로 가지면 얘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허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실근은 절대 세 종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바로 이런 케이스를 요구하는 거야. 실근 3개가 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중복되는 그런 케이스를 요구하는 거야. 자, 가볼게요. 근데 고맙게도 딱 보니까 어때? 각 항들의 공통인수가 보이죠? x 보이니? 그러니까 x는 0이란 근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x를 묶어보자. 이렇게 x로. 자, x를 묶었을 때 x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x 제곱이 오죠. 그리고 플러스 3a 플러스 2 여기는 x가 오고 이 친구의 x를 꺼냈을 때 남는 것은 a 플러스 2가 되겠네. 는 0.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x에 0을 넣었을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큰 4개가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0인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3차식이잖아. 이 친구가. 자, 이름을 붙여볼게. fx를 할게요. 자, 보통 3차 방정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3차 방정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바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 분해가 떠올라야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보면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이렇게. 자, 여기는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 그리고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2가 돼서 잘 봐. a, 2a, 3a죠. 마이너스 3a가 만나서 없어져.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어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운이 좋아서 발견한 거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대다수의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습관적으로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차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죠. 나머지 인수는 어떻게 구할까? 자, 나머지 인수는 이 친구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의 도움을 받아야지. 조립제법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는 3차식의 개수를 좀 갖고 와 볼게. 자,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가 되고요. 자, 니은자 크게 쓰고, 자, 왼쪽에는 근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대로 내리면 1이고요. 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자, 더하면 뭐가 돼? 2a. 자, 곱했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면 a 플러스 2. 자, 곱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어때?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 몫의 개수가 되죠. x제곱 2ax a 플러스 2. 자, 그대로 써볼게. 자,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자, 마지막은 a 플러스 2. 자, 조립제법은 지우자. 자,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자,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갖는데요. 일단 근 2개는 발견했잖아요. 여기는 인수가 0이 되는 x가 뭐야? 0이고요. 여기는 인수가 0이 되는 x가 뭐예요? 1이고요. 나머지 인수가 0이 되는 x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니까 지금 x 값은 0과 1이 확정됐고요. 이제 나머지 자, 마이너스 1이죠. 자, x 플러스 1이 0이 됐을 때 x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두 근은 확정됐잖아요. 0과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 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것은 여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어? 일단 0, 마이너스 1이 근인 건 확실한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중근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근이 4개인데 0, 0이 중복돼서 종류가 3개인 첫 번째 케이스. 0만 중근이냐? 야, 마이너스 1도 중근이 될 수 있잖아. 그 말은 두 친구 중 한 친구가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고요. 이렇게 해서 근은 당연히 4개인데 종류가 3개인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가 뭐야? 이거 한번 답해봐. 0이 중근일 때, 마이너스 1이 중근일 때 나머지 케이스는 뭐가 될까?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다른 친구가 중근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해되니? 그럼 종류가 3개지 이렇게.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여기는 2차 방정식이 0과 또 다른 근을 해로 가질 때야. 잘 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그리고 a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갖고요. 그리고 나머지 근을 또 하나 가질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2차 방정식이 0을 갖는 것이 분명하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x에 0을 대입해봐. 0, 0. 남는 것은 a 플러스 2가 되고 이 친구는 0이잖아요. 그래서 a는 뭐야? 마이너스 2죠. 그럼 이런 마이너스 2가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느냐를 검토해 볼까? 일단 4차 방정식을 잘 정리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있는 식에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 2차식은 요 녀석인데 우리 a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x제곱 빼기 4x에서 끝나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상수가 0이 되니까 요거야. 자, 인수분해 한 번 더 가면 여기 있는 친구는 그 x로 묶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각각의 1차식들이 0이 되는 x값을 모아보니까 0, 마이너스 1, 0, 4가 돼서 어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0만 중근이잖아. 자, 중복되니까 지울게요. 그럼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인정.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돼? 자, 이번에 두 번째 갈게. 두 번째. 여기는 4가 와야겠네. 4. 이런 식으로. 4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요. 또 다른 근을 가질 때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여기다 쓸까?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과 또 다른 근을 가질 때. 자, 분명한 것은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잖아. 자, 집중해 이러면 안 돼. 자, 잘 들어. 그럼 x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1 빼기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고요. 자, 마이너스 2a와 a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a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a. 그래서 숫자끼리 더했을 때 3이 되죠? 그러면 a는 뭐야? a는 3이지. 그럼 검토 한번 해볼까? 자, 4차 방정식은 x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고 자, 나머지 인수가 이 친구였는데 a 대신에 3을 대입하면 6x 플러스 5가 되잖아요. 자, 과연 이 친구도 실근이 3개밖에 없을까? 종류가 3개밖에 없을까? 자, 인수분해 가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5가 되죠? 자, 사실상 뭐 게임 끝났지. 왜냐하면 똑같은 인수가 2개 있으니까 중근이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근을 잘 구해보면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일 때가 있죠. 중복되는 것을 지워주면 이렇게 종류가 3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찾던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뭐야? a 값이죠. 조건을 부합하게 만드는 a 값이 중요했다. 이제 세 번째. 자, 풀이가 좀 길죠. 자, 세 번째는 뭐였어, 아까? 세 번째는 이미 알려진 두 근이 중복되지 않고요. 또 다른 친구가 존재해서 중근을 가질 때죠. 이것도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야, 이렇게. x는 땡땡 두 명을 갖는데 둘이 같대요. 당연히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1과 0은 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판별식 들어가야지. 자, x의 개수에 2가 들어있으니까 4분의 d를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x의 개수 2a이고요. 절반이 a니까 절반의 제곱에서 빼는 거죠. x 제곱의 개수 1과 상수 a 플러스 1을 곱해서 빼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중근이니까. 그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네. 이렇게 해도 돼? 한번 밀고 나가 보자고. 자, 이 녀석은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 값이 2개나 있네요. 이렇게. 자, 둘 다 인정해야 될까? 검증 들어가면 되지.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기존의 인수는 이렇게 두 친구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수가 얘였는데 a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제곱은 0. x는 뭐야? 0,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1을 중근으로 갖겠네. 문제 조건에 부합하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니까 이 친구도 인정하면 되지. 마지막. 자, 드디어 끝나가. 자, 이제 끝나야 돼. 공간이 없어. 자, 마지막은 a가 3일 때잖아. 정정. a가 2일 때죠. 얘도 되니? 자, 4차 방정식은 x와 x 플러스 1을 이미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2차식을 나머지 인수로 갖는데 a에다가 2를 대입해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죠. 자, 느낌 오니? 자, 완전제곱식 보이지?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돼서 x 값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마이너스 2가 중근을 갖고요. 어쨌든 종료가 3개니까 이 친구도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했던 a 값은 다 뭐야? a 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3.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네 번째는 2가 되죠. 자, 이 녀석들 다 뭐 하겠다? 곱하겠다. 자,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6이고요. 1 곱하면 12. 그래서 답은 12가 되죠. 사실 이 문제 그냥 넘사벽은 아닌데 자, 풀이 과정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중 중요했던 건 이거야. 어떤 허근을 가지려면 하나만 단독적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죠.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쌍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허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근만 갖는 건데 이제 4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4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종료가 3개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한 친구는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즘에 착안해서 경우를 3가지로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28번 갈게요. 자, 28번부터 조금 부담이 시작되죠. 사실 뭐 27번도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28번도 좀 부담이 좀 많이 되고요. 29번부터는 이제 끝판왕이지. 자, 그림처럼 X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자, 보이니? X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보이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이래요. 자, X축에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조건이죠. 왜냐면 중심의 Y값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잖아요. 자, 그리고 직선 L과 원이 만나는 점을 Q. 자,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한다. 자, PQ를 지나는 직선이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한다. 자, 이때 삼각형 ROP의 넓이가 16일 때 그러니까 조건을 준 거잖아. 60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앞두고서 이제 개념을 하나 잡아보면 이거야. 잘 들어. 자, 이 문제도 기하 문제잖아. 기하 문제. 기하 문제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서 들어가자고? 보조선을 잘 그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일반적인 기하 문제에서는 바로 이런 수선을 잘 내려야 되고요. 기하 문제도 뭐 예외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긋는다고 할게요. 자, 2개 그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지? 자, 접선이 2개니까 접점도 2개겠네.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자, 보조선의 왕은 누구다? 수선이죠. 수선. 바로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을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게 수선이 되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 또 마찬가지야. 접점을 보면 사실 접점이 아니어도 원 위에 있는 점을 보면 중심과 이을 생각을 해야 돼. 너무나 유용하잖아.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 친구는 수직이니까 어떤 직각삼각형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조선이야. 그럼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거 인정? 일단 두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리고 한 변을 공유하잖아.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을 구해봐.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합동. 그러면 당연히 합동이니까 두 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물론 이 문제에서 각 2등분선이 이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죠. 근데 보조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그을 수 있는 게 있지. 보조선은 끝이 없는 거죠. 또 뭘 그을 수 있을까? 응? 보여? 부정? 이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봐.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이 어떤 관계일까? 느낌을 얘기해봐. 합동인 거 느껴지니?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한 변을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도 어떻겠어? 같겠지. SSS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합동이니까 이 각을 어때야 돼? 두 각의 합이 180도인데 두 각이 같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뭐야? 90도죠. 이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이렇게. 이해되니? 이걸 갖고 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들어가 볼게. 자, 문제를 보면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원의 중심과 잇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얘도 접점이잖아요. 잇고 싶어야지. 이렇게 90도 그렇게. 이해되니? 자,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에, 자, C라고 할까? 이 점의 Y값은 2가 돼야 돼. 선생님, X값은 모르는데요? 문자를 도입하면 되지. X값을 모르니까 이 친구의 X값을 A라고 하자. P의 좌표는 A, 0이 되겠죠. 질문, 현재까지 미정계수 몇 개야? 우리가 도입한 A랑 문제에서 주어진 M 두 개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을 A와 M에 대한 식 두 개를 얻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이거든. 이 스토리가 뻔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자를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적절히 도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다. 그 식은 어디서 뽑아내냐?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뽑아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하 문제니까 어떻게 된다? 보조선을 그어야겠죠.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 문제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줬을까?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 길이 뭐가 될까요? 2가 되죠. 그 말은 이 점과 직선의 거리가 2인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 조건을 통해서 A와 M에 대한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잖아.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 그랬죠? 삼각형의 넓이는 16이죠? 그러니까 조건 식 두 개를 끌어내면 A와 M을 연립해서 M값 구할 수 있지. 자, 가보자고. 첫 번째. 자,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할 거니까 여기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꿀게. 여기는 직선과 누구야? C란 친구. 그러니까 A, E. 바로 두 친구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 길이 2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공식에 대입해보면 X계수의 제곱과 Y계수인 -1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분모고요. 자, 그 다음에 A, 2까지 거리니까 A에 뭘 대입해야 돼? 정정. X에 뭘 대입해야 돼요? X의 점의 X값, Y의 점의 Y값을 대입해서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그러면 AM 그리고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를 넘길게요. 그러면 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친구는 절대값 am 마이너스 2. 자, 루트나 절대값을 없애는 좋은 방법 뭐가 있죠? 제곱이죠. 루트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당연히 없어지고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을 때 제곱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뭐.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의 제곱이나 어떻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이야말로 루트와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잖아. 그래서 좌변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할게. 자, 좌변을 제곱하면 2를 제곱해서 4가 되고요. 자, 루트는 제곱되면 날아가죠. 요게 좌변이야. 자,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절대값을 제곱한 거나 그냥 제곱한 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친구들을 전개해 보면 첫 번째 친구 4m제곱 플러스 4가 좌변이 되고 이 친구는 자, 식 복잡하다고 좌절하지 마. 출제자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때? 내 말 맞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항들은 m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m을 나눌게, m으로. 그래서 4m제곱을 m으로 나눴을 때 4m이 되고요. 자, 여기서 m을 하나 제거하면 a제곱 m이 되고요. 자, 4am을 m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잖아. 자, 여기까지 킵해놔. 이렇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지. 미정계수 am 2개니까 식 2개만 얻어내면 연립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자, 4m는 a제곱 m 마이너스 4a. 자, 여기까지 잘 했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그 ROP 넓이가 16인 거죠. 16인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 점을 a, 0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바로 아래 y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아래 y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아래 y좌표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직선의 y절편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과 지나는 점 알지?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기울기 모르잖아. 하지만 이 직선과 수직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원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요점의 좌표는 a, 2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었지? 우리의 최종 목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밟아 올라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거꾸로 풀기란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일단 OC의 기울기가 뭐야? 일단 C의 좌표는 a, 2니까 a, 2와 0, 0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여서 이 친구는 뭐가 된다? a분의 2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걸 통해서 L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선분 OC와 L은 어떤 관계야? 자, 선생님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욕한 거 아니야. 수직이란 얘기죠. 자, 수직이었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자,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역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추가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되지?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제 L의 기울기도 알고 L이 지나는 점 P의 좌표도 아니까 L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L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자, Y는 자,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A고요. A, 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0이니까 여기서 스탑. 우리는 이 친구 위에 있는 점인 R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일단 이 친구는 Y축 위에 있으니까 X 값이 0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럼 X에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얘랑 곱하면 뭐가 돼? 2분의 A 제곱이잖아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자, 아래 Y좌표가 2분의 A 제곱이니까 여기는 삼각형의 높이가 뭐가 된다? 2분의 A 제곱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16인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두 친구 곱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6임을 이용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형 O 그리고 P 아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 요게 16이래. 밑변의 길이는 A잖아요. 높이는 2분의 A 제곱이죠. 좌변을 잘 계산해 보면 좌변은 4분의 A 세제곱이 되고 우변은 16이 되겠네. 자, 4를 넘겼을 때 A 세제곱은 64가 되니까 A 값은 뭐야? A 값은 4잖아요. 여기까지 되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과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자, 그래서 A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주어진 식은 4m은 자, A 제곱 M 그리고 마이너스 4A인데 여기 A에다 4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4M은 16M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6을 넘겼을 때 플러스가 되잖아요. 4M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4M이니까 12M이 되겠네. 우리의 목표는 뭐야? 60M이야. 60M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12에다가 5를 곱했을 때 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변도 똑같이 5를 곱하면, 자, 우변도 5를 곱했을 때 좌변도 5를 곱하면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60m의 값은 뭐다? 80. 답은 80이 되겠네. 여기까지 되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때때로 미지수를, 어떤 미정계수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미지수를 도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미정계수의 개수만큼의 식이 필요하다고요. 미정계수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하고 미정계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한데 그 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바로 문제에서 준 문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지.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리고 기하 문제, 눈에 얘기하지만 이 원 문제 풀 때는 보조선을 잘 그어야 돼. 그리고 보조선의 왕은 뭐다? 수선이다, 수선. 그리고 원에서 어떤 접점을 보면 뭘 하고 싶어야 된다? 원의 중심에서 있고 싶어야 된다. 그런 수많은 얘기들. 이거 뭐 얘기만으로는 실전에서 안 나오고 본인이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뭐 호날두, 메시 이런 선수들이 그 스페셜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막 축구하고 싶죠? 운동장 뛰어가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독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아는 것만으로 실전에서 발휘가 안 되고요. 혼자서 끊임없이 싸웠을 때 발휘가 될 수 있다. 자, 잔소리 여기까지. 29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좀 긴장해야 돼. 좀 어려워. 자, 좀 어려워서 자, 기지개도 좀 피고, 자, 집중력 좀 떨어지면 나가서 좀 물 한 잔 먹고 그렇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도 되니? 가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미정계수 2개 주어졌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자, 근과 계수의 느낌 나지? 근의 합, 근의 곱.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다. 자, 이번에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n값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물어봤네. 첫 번째는 각 친구들의 n제곱의 합은 양수고요. 그리고 n제곱들의 합과 n 플러스 1제곱들의 합이 같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딱 겉으로만 봤을 때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죠. 하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3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예요. 3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인데, 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a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근의 곱을 보면 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 1분의 상수 b가 되겠죠. 1분의 b, b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잘 왔어. 자, 한번 잘라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두 근의 합. 자,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고요. 그 친구는 바로 x제곱의 개수분의, 자,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래서 마이너스 3의 2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의미 있는 것들이 묶어주자고. 의미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자고.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묶어주고 나머지 2가 2개 있으니까 4라고 하면 마이너스 3a가 되겠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니까 대신 쓰고 a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되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를 넘기면 플러스 3a가 돼서 2a. 자, 4를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국 a 값은 뭐야? 마이너스 2요. 이 친구는 뭐가 된다? 2가 되죠. 마이너스 a니까 2가 되죠. a는 마이너스 2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끝내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예요. 두 근의 곱은 뭐냐? 바로 x제곱의 개수 1분의 상수 3b가 되겠죠. 3b 이렇게. 이해되니? 자, 당황하지 말고 전개해보자. 전개하면 일단 알파 베타가 되고요. 얘는 2알파, 2베타잖아. 그러면 2를 묶었을 때 근의 합이 오니까 의미 있죠. 그리고 2끼리 곱했을 때 4가 되고요. 이게 바로 3b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니? 그럼 알파 베타는 뭐였어? 알파 베타는 b였잖아. b를 대신 쓸게. 이렇게 b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2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2를 대입했을 때 4가 되고요. 4는 또 있었고 3b가 되겠네. 4가 2개니까 8이 되고요. b를 넘겼을 때 마이너스 b니까 3b랑 만나서 2b가 되니 결국 b는 뭐다? 4가 되죠.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b는 4야. 이렇게. 자, a는 마이너스 2, b는 4도 쓸게. a는 마이너스 2, b는 4. 그리고 요거 지울게, 이제. 자, 너희들의 역할은 끝났어. 자, 이제 문제에서는 그 알파, 베타의 거듭 제곱의 합 이런 것들 물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에 집중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을 가져와 보면 x제곱 플러스 ax인데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냥 플러스 b인데 b가 4니까 이렇게 플러스 4를 쓰면 되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가 되죠. 자,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들은 허근이야. 판별식 뒤에 값이 음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생님이 이럴 때 그 표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n의 값이 굉장히 클 거라는 겁을 먹지 말고 n이 1부터 2, 3, 4 이렇게 차례차례 대입해서 구하다 보면 패턴과 규칙이 나와서 아주 큰 수가 나오기 전에 문제가 풀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설사 n의 값이 되게 크다고 할지라도 문제의 답이 굉장히 큰 값이라 할지라도 어느 이상 자료를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나와서 알 수 있게끔 출제자가 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표로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봐봐. 여기는 n이 있고요. 여기는 알파 n제곱, 여기는 베타 n제곱 있고요. 오른쪽에는 가장 중요한 두 녀석의 합을 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잘 그러니? 이렇게. 자, 나름 괜찮은 것 같아. n에다가 1, 2, 3, 4, 5, 6, 7 땡땡땡 가보자고. 일단 n이 1일 때 각각의 친구들은 그냥 알파와 베타죠. 알파와 베타의 합이 뭐냐고 알고 있잖아. 2. 자, 문제에서는 뭘 원했냐면 알파 n제곱과 베타의 n제곱의 합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n은 1은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겠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n제곱의 합과 n제곱의 합과 각각을 n 플러스 1제곱의 합한 거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가볼까? 자, n이 1일 때는 알파 n제곱, 알파 제곱, 이 친구는 베타의 제곱이 되죠. 그럼 두 개를 더해봐.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보다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죠.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면 되고요. 우리는 그 합의 값을 알고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어? 2였죠. 이거 4야. 그리고 알파 베타 값이 뭐였어요? 4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야. 이건 뭐야? 마이너스 4가 되죠. 아쉽네. 이 친구 0보다 컸는데 연속되는 두 값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n은 1을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n은 2는 탈락이죠. 이 같은 경우는 n제곱이 합이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 돼. 계속 진행해 보자. 그 다음에 알파에 3을 대입해 볼게요. n에 3을 대입해 볼게요. 얘는 알파 세제곱이 되고요. 베타 세제곱이 돼. 자, 여기서부터 3차 방정식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잘 봐. 지금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어때요? 여기 있는 친구의 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합과 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 방정식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친구야. 일단 알파라는 친구는 2차 방정식이 근이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 인정하지? 그러니까 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얘가 왜 특별한 친구냐면 양변의 선생님은 알파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자, 좌변에 지금 선생님은 알파 플러스 2를 곱했고요. 우변에다가도 알파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자, 같은 친구를 곱했으니까 여전히 등호가 성립하겠네? 근데 잘 봐. 이거 뭐야? 이거 사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8을 인수분해한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8이라는 것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고요. 이거를 인수분해한 게 이거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2의 값에 관계없이 0을 곱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제곱의 합의 인수분해 꼴이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8이라고요. 얘 넘겼을 때.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단 하나의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지수가 아무리 커도 우린 그 친구를 얘를 이용해서 쉽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됐다는 얘기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방정식의 해 중 하나가 뭐다? 알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3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모두 보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8임을 보일 수 있어요. 알파만 베타로 대체했을 때. 그 말은 여기는 3차 방정식에 또 하나 해가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세제곱한 마이너스 8 되잖아요. 나머지 실근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3차 방정식은 바로 알파, 베타라는 두 허근과 나머지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갖는 친구거든요.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야. 알파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럼 얘를 뭘로 대체할 수 있다? 마이너스 8. 얘를 뭘로 대체할 수 있다? 마이너스 8.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6이 되죠? 자, 음수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탈락이야. 자, 겁먹지 마. 계속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계속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관찰했을 때 의미가 있게끔 낸다고요. 그 다음 4제곱을 볼까요? 알파 4제곱은 뭐야? 알파 세제곱에 알파를 곱한 거죠. 여기 알파 세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면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8 알파야. 이해되니? 자, 자세하게 설명할게. 알파 4제곱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세제곱에 알파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 알파가 된다고. 그래서 쉬운 거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숫자가 된다는 거는. 간단한 숫자가 된다는 것은. 베타 4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얘가 베타 세제곱이잖아. 얘다 베타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베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녀석의 합을 구할 건데 이건 너무나 쉽지. 마이너스 8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거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같다. 하지만 여기에 걸리죠. 값이 양수여야 되는데 같은 건 좋아. 근데 이 친구가 양수가 아니잖아요. 탈락. 느낌 오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알파의 5제곱을 볼게요. 알파 5제곱은 어때? 알파 4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한 거죠. 알파 4제곱에 알파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여기다 알파를 곱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8 알파 제곱이 되죠. 자, 한 번만 더 설명해 보면 알파 5제곱은 뭐다? 4제곱과 알파의 곱인데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8 알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 알파 제곱이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이 친구는 마이너스 8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베타를 한번 곱한 거 이렇게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알파 또는 베타를 곱한 거야. 그럼 두 녀석의 합은 뭐야? 자, 두 친구도 마이너스 8을 묶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제곱의 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이미 마이너스 4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두 녀석을 곱해. 그럼 뭐가 돼? 32가 되죠. 야, 드디어 양수 등장했어. 응? 드디어 양수 등장했다고 이렇게. 이해돼? 그럼 다음 친구와 같은 일 한번 볼까? 자, 6을 곱해 볼게요. 자, n에 6을 대입해 볼게. n에 6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6제곱이잖아요. 이거 땡큐야. 왜?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거 64죠? 64라고요. 얘도 64고요. 같은 방식으로 얘도 64니까 합하면 뭐야? 128이야. 두 친구는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계속해야 되나요? 사실 패턴은 이미 나왔죠. 잘 봐. 여기서 1로 갈 때 뭐 했어? 마이너스 1 곱했죠? 할 때 4를 곱했죠? 같죠? 마이너스 2 곱했죠? 4를 곱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겠지.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곱했지? 4를 곱했지? 같죠? 마이너스 1 곱했지?
4를 곱했죠? 같아야 돼. 그래서 다음 친구는 할 것도 없이 128이 든다고요. 이해되니?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볼까? 알파 7제곱은 알파 6제곱에 알파를 곱한 거니까 얘는 64 알파고요. 같은 방식으로 64 베타가 되잖아요. 두 개 더해봐. 64가 공통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2잖아요. 2를 곱했을 때 128. 내 말 맞죠? 그럼 이 친구는 되게 좋죠. 양수이면서 다음 친구랑 같으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6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게. 지금 n이 6일 때 6제곱의 합이 어땠어? 128이니까 0보다 컸지. 자,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고요. 그리고 6제곱의 합과 7제곱의 합이 어때? 7제곱이 같잖아요. 이 식은 n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n에다 6을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6이란 친구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최소값이 돼서 답은 6이 되죠. 자, 답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실 이 문제는 3차 방정식 문제고요. 어떤 친구를 거듭 제곱했을 때 간단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순환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숫자가 변하니까 지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굉장히 간편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관찰해 보면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 곱하고 4 곱하고 같고 마이너스 2 곱하고 4 곱하고 같고 그런 패턴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표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거 잘 기억하자. 자, 이제 오늘의 끝판왕 문제 30번. 자, 가보자고. 자, 지친 거 아니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잘 봐. 오늘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눈 크게 뜨고.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원점 대칭 이동이죠. 이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gx는 fx를 원점 대칭한 그런 함수라고,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함수식을 같다고 뒀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이때 함수 hx는 fx와 gx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가 되죠. 그리고 h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hx는 h 베타. 이거는 그냥 어떤 적절한 어떤 숫자가 되겠죠. 이런 숫자. 자, 방정식 hx는 h 베타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교점에 x값이 3개인데 그 x값 3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나는 hx 그래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5개다.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가 풀 수 있을까? 의심에 빠지게 되죠. 걱정하지 마. 이 문제들은 처음부터 조건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답에 수렴해 간다는 생각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개념 잡을 게 있어. 개념 잡을 게. 자, 잘 봐. 여기 도형의 방정식 y는 fx가 있다고 하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점에 대칭을 할게요. 자, 원점 대칭했을 때 점이나 도형이나 공통적으로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니?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y축 대칭한 후에 x축 대칭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x축 대칭. 자, x축 대칭해도 어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해 볼게요. 자, y축 대칭했을 때는 어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정확히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요 개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2차 함수가 있어. 자, a는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래야지 2차 함수가 되니까. 이때 a의 부호에 따라서 뭐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바로 대칭축이 이 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대칭성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사실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을 빼면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이때 교점 3개 보여요? 이 3개는 어때?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이 점이 돼야 돼. 이 길이 같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칭축을 연장했을 때 교점과 여기 있는 직선과 그래프의 교점, 끝점의 중점이 바로 이 점이 돼야 되죠. 이런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30번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그 29번, 뭐 27번보다는 풀이 과정이 좀 짧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보자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 말은 적당히 미정계수 도입해서 fx를 가정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x제곱으로 시작하죠. 근데 x의 개수와 상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도입하면 돼. 이해되니? 물론 요 녀석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뭘 알고 싶냐면 gx를 알고 싶다고요. 이렇게. 근데 gx는 어떤 친구야? fx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 거죠. 뭐 원점 대칭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y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y요. 그리고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x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넘기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넘겼을 때 또 마이너스랑 만나니까 마마뿔 돼서 플러스 mx가 되고, 자, 마이너스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n이 되겠네. 이게 fx, gx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문제에서는 fx는 gx라고 식을 세웠을 때 알파, 베타가 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식을 같다고 둬볼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과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n을 같다고 둬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넘겼을 때 2x제곱이 되고요. 같은 친구는 없애주면 되고 마이너스 n을 넘겼을 때 플러스 2n이 되잖아. 이 친구의 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지. 앞에서 푼 문제 이어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뭐야? 1창이 없잖아. 그 말은 x의 개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은 0이야. 두 군의 합이 0이니까 결국 한 친구를 다른 친구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그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친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곧 알파, 베타는 x제곱의 개수 2분의 상수인 2n. 그러니까 n이 되죠. 근데 아까 알파가 뭐였어? 마이너스 베타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야. 그러니까 n이란 친구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알파, 베타는 부호가 다르고 베타가 더 크다고 했지. 문제 조건에서. 그러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베타가 3이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요. 베타가 7이면 알파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왔네. 그럼 이제 fx를 고쳐 쓸 수 있겠네. 자, fx라는 어떤 친구냐면 x제곱 플러스 mx인데 이제 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마이너스 베타 제곱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자, gx라는 친구는 자,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mx 그리고 마이너스 n인데 n이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자, 문제에 의하면 fx를 원점 대칭한 게 gx니까요. 원점 대칭해서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은 fx의 y절편이 뭐예요? 음수죠. 그리고 x제곱의 최고창의 개수가 뭐예요? 양수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fx가 한번 생겼다 해보자. 자, 처음부터 조건에 완벽히 부합되는 그런 케이스를 못 찾아.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정답에 수렴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얘가 f라고 할게.
근데 gx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fx를 원점 대칭한 거죠.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y축 대칭해 보면, 그러니까 y축으로 종이를 접었다 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기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또 x축 대칭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gx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값을 뭐라고 했었죠? 자, 일단 첫 번째 친구는, 자, 얘가 베타였잖아. 베타. 얘가 뭐였어? 알파였죠. 알파, 뭐 마이너스 베타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의 가운데 부분은 누구를 인정한다? gx를 인정한대요. gx.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파 베타의 바깥 부분은 fx를 인정하겠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어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바로 hx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베타의 함수값.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자, hx는 h 베타에 세 실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베타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뭐예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h 베타예요. 뭐 f 베타라 해도 되고요, g 베타라 해도 되죠. f, g는 여기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y는 h 베타라는 친구를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문제에서는 이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0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 얘를 뭐 A라 하고 이 녀석을 B라고 할게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를 한 번에 찾은 거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어떻게 될까? 자, 선생님은 그 시행착오도 보여주는 거야. 잘 봐. 만약에 fx를 이렇게 그렸다 치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fx의 대칭축이 음수인 경우고요. f의 대칭축이 만약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를 y축에 대칭했을 때 이렇게 생겼고 x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거 gx일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의 첫 번째 친구가 알파고요. 교점의, 자, 요게 베타지. 정정.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인데, 자, 가운데 부분은 gx만 인정하죠. 자, 바깥의 부분은 fx만 인정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근데 베타의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h 베타잖아. 여기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때는 교점이 어때? 교점이 3개가 아니죠. 문제에서는 hx는 h 베타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y는 hx라는 그래프와 y는 h 베타라는, 이거 상수예요. x축의 평행한 직선에 교점이 3개란 얘기잖아요. 얘는 3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찾은 거지,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지울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 있는 두 점은 어때요? 여기 있는 두 점 가운데 누가 있을까? 바로 꼭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값의 중점에 바로 꼭지점이 있겠죠. 그러면 A와 베타의 평균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고 얘가 A고요. 얘가 베타야. A와 베타의 중간에 누가 있다? 바로 대칭축, 꼭지점에 X값이 있겠죠. 그래서 A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된다?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의 X값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GX잖아요. 여기 있잖아. 우리 대칭축 공식 어떻게 배웠어?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죠. 이걸 잘 구해보면 이 친구는 2분의 M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2가 지워지고 사라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 되고요. 자, 정정. A 플러스 베타는 M이 되고, 자, 베타를 넘겨보면
A라는 친구는 뭐야? A라는 친구는 m-베타가 되죠. 자, 같은 논리를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fx가 있으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b가 있고요. 여기 누가 있냐면 베타가 있는 거죠. 그럼 b와 베타의 중간에 누가 있겠어? 대칭축이 지나겠죠. 그래서 b와 베타의 평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fx의 대칭축이죠. 여기 fx식 있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m이 되고요. 자, 2를 지워주면 결국 b라는 건 뭐야? b라는 것은 베타를 넘겼을 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럼 문제는 어떤 조건을 줬냐? 세 실근의 합.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h 베타라는 y는 h 베타라는 직선의 교점 3개. 이 3개의 x 값인 b, a, 그리고 이 베타. 이 세 친구의 합이 보다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a 대신에 m 베타를 대입할 수 있고요. 자, b 대신에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베타가 있어서 계산해 보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날아가서 좌변은 마이너스 베타, 우변은 마이너스 4가 돼서 결국 베타 값은 뭐다? 4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조건 얻어냈죠. 그러니까 fx라는 식을 지금 거의 완성할 수 있는 거야. fx는 어떤 친구냐면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었는데 베타가 4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hx라는 그래프는 바로 fx와 gx를 잘라서 이어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또 어떤 조건을 줬냐면, 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hx인데 어떤 조건을 줬냐면 y 값이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래요. 다시 한번, y 값이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래요. 자, y 값이 일단 음수라는 것은 x축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총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15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자, 그걸 통해서 출제자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 자, 우리의 관심사는 x축 밑에 부분이야. 이렇게. 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일단 y 값이 마이너스 1인 y 값이 더 크게 그려야겠다. 이거 만만치가 않아. 이게 15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점이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여기 hx인데, 자, 우리의 관심사는 y 값이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니까 잘 봐.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인 점이 몇 개야? 2개가 있겠죠. 또 y 값이 마이너스 2인 점이 몇 개예요? 또 2개 있겠지. 여기까지는 4개예요. 그러면 6개, 8개, 2개씩 늘죠. 10개, 12개, 14개, 15개가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2개씩 늘다가 막판에는 1개만 느는 거야. 이렇게. 이 점의 개수가 총 15개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5, 6, 7, 8.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가보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꼭지점의 y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고요. 이미 이 녀석의 x값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베타가 4인데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바로 마이너스 4가 되죠. 즉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야. 자, x값이 마이너스 4일 때 y값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나머지 미정계수 m을 구하는 마지막 퍼즐이 되는 거죠. 자, h-4라는 것은
F-4라고 써도 되고요. G-4라고 써도 괜찮아. 어차피 만나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fx에 x 대신에 -4를 대입해보자. 자, x에 -4를 대입했을 때, 자, 16 빼기 4m, 그리고 -16이 -8 되고요.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자, -4m이 -8이니까 m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되죠. 그럼 이제 fx, gx를 완성할 수 있겠네? m에 2를 대입하면 2x, 그리고 여기도 2x가 되죠. 플러스 2x 이렇게. 그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h2의 값과 h5의 값을 물어봤죠. 근데 hx라는 것은 구간에 따라 함수식이 달라지잖아요. 자, hx라는 것은 구간에 따라 함수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베타 값이 4인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 값은 -4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2란 친구는 어디 있어요? 2란 친구는 -4와 4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2란 친구는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여기 어딘가. 그래서 2의 함수 값을 구할 때는 노란색, 즉 gx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x에서 5의 함수 값, 그러니까 5란 친구는 4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5의 함수 값을 구할 때는 노란색, 그러니까 gx를 이용해야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이렇게 생긴 거야. 하나, 둘,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있는 교점의 x값이 뭐야?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4가 되죠. 그리고 위로 볼록 솟은 친구는 뭐가 되냐면 gx가 되고요. 자, 두 친구의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f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fx가. 그리고 문제에서는 2의 함수값을 물어봤죠. 자, 2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gx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h2 대신에 뭘 쓴다? g2를 쓰면 되고요. 자, h5. 그러니까 5의 함수값은 4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5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fx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거의 다 왔어. 자, 그래서 g2라는 것은 여기는 gx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봐. -4, 4, 16. 16이야, 이렇게. 자, f5라는 것은 여기는 fx에 x 대신에 5를 대입하는 거죠. 25, 10, 35죠. 16을 뺐을 때 19가 돼서 결과는 뭐가 됐다? 35가 되죠. 그래서 답은 35가 되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너무나 추상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조건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점점 윤곽이 드러났죠. 이 문제의 시작점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나머지 항들을 문자를 도입해서 표현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바로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선생님 처음부터 운이 좋아서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를 구한 것 뿐이지,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그렸다면 폐기하고 다른 경우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찾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2차 함수의 대칭성이죠.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하 문제를 풀 때 보조선을 그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대칭성을 이용할 생각을 반드시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난도 문제 3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시작할 때 60분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요. 자, 끝까지 집중했던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11월 모의고사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